아니 사부인, 딸이 장애가 있다는 걸 왜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장애라니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상견례 자리에서 딸이 일어나 한마디. 아빠, 저 이 결혼 안 할래요. 그날의 진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복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겪었던 절대 잊을 수 없는 상견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딸아이의 결혼을 앞두고 얼마나 설레고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제 딸을 위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은 제 딸 유진이가 결혼을 약속한 예비 사위와 그의 가족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첫 만남이라 그런지 아내도 저도 아침부터 무척 설레었죠. 아내는 전날 미용실에서 머리도 하고 얼마 전 사두었던 고급 한복도 꺼내 입었습니다. 제가 늘 아내한테 말하죠. 당신은 한복이 제일 잘 어울린다고요. 그날도 정말 우아해 보였습니다. 저도 평소에는 잘 매지 않는 넥타이까지 매며 정성을 들였죠. 회사 다닐 때 매일 매던 넥타이인데 퇴직하고는 서랍 속에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이런 날은 격식을 갖춰야 하니까요. 여보, 오늘은 우리 딸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와요.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다듬었습니다. 옷깃도 여러 번 펴보고 구두도 아침에 다시 한번 닦았죠. 유진이는 아침부터 예비 사위 이야기를 하며 연신 밝은 표정을 지었죠. 아빠, 이번에 만나실 분들도 다들 좋은 분들이실 거예요. 예비 사위가 그랬거든요. 딸아이의 순수한 믿음이 담긴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벌써 시집갈 나이가 되었다니 어제 태어난 것 같은데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딸아이의 그 말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이었습니다. 첫 만남인데 늦을 순 없다며 서두른 덕분이었죠. 을지로에서 강남까지 지하철 타고 오는 데만 1시간이 걸렸는데 그래도 이런 날 택시 타기는 아깝잖아요. 평생 아끼면서 살아온 습관이라 그런지 은퇴하고 나서도 여전히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레스토랑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한남동의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는데 예비 사위 측에서 예약했다고 하더군요. 40년을 봉급쟁이로 살면서 이런 데는 처음 와봅니다. 양식도 제대로 못 먹어봤는데 젓가락 대신 포크랑 나이프만 있으니 좀 걱정도 되더군요. 저희가 도착하자 직원이 정중하게 자리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깔끔한 테이블 세팅과 품격 있는 실내 장식을 보며 저는 역시 예비 사위가 성의를 보였구나 하고 생각했죠. 그렇게 설렘 반 긴장 반의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예비 사위의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데 약속 시간이 다 되어서야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비 사위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누나의 남편, 그리고 7살배기 조카까지 무려 5명이나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였죠. 상견례에 온 가족이 다 오다니 저희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의 첫 인사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비 사위 어머니는 종업원을 향해 반말로 야, 여기 물 좀 빨리 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살면서 이런 걸 본 적이 없었죠. 우리 어머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대할 때는 높임말을 쓰는 게 얘 자신의 격을 높이는 거다. 이게 바로 옛말의 진심이었나 봅니다. 예비 사위 아버님은 이런 데서 밥 먹으면 배도 안 찰 것 같은데 라며 불만스러운 투로 말씀하셨죠. 자기들이 정해놓고는 무슨 말씀을. 그리고 그 조카는 정말 문제였습니다. 레스토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된 울음소리는 멈출 줄을 몰라. 저희 유진이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계신 자리에서는 기침 소리도 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자에서 뛰어내리고 테이블을 발로 차며 난리법석을 피웠죠. 아니, 개 시끄러운데 아무도 말리지도 않나. 아내가 조용히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 때는 애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꾸짖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예비 사위 가족들의 태도였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듯이 웃으며 넘기기만 했거든요. 우리 애기가 좀 활발해서 그래요. 원래 애들은 다 저래요. 요즘 애들 키워보셨어요? 예비 사위의 누나는 오히려 저희를 이상하게 보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제가 새 남매를 키워봤지만 이런 식으로 키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주변 테이블 손님들이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데도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심지어 조카가 식당 유리잔을 던져 깨뜨렸을 때도 에이, 이런 데가 다 그렇지 뭐. 보험 들었겠죠? 하며 했습니다.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는 손주들이 밥상다리만 건드려도 회초리를 드셨는데 세상이 참 많이 변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직원이 깨진 유리를 치우러 오자 예비 사위 아버님은 뭐야, 이런 걸로 뭘 그렇게 난리야, 손님한테 잘하라고 안 배웠어? 하며 오히려 호통을 치셨고, 저는 그 순간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남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걸까요?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상견례 자리인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예비 사위 어머니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게 화목해요. 다 같이 다니는 게 당연하죠. 어르신들은 옛날 사고방식이라 그런가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살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 한켠이 찌릿하다 아파왔습니다. 제가 어르신 소리를 듣다니, 게다가 첫 만남부터 이런 무례한 태도라니. 앞으로 우리 딸이 저런 집안에서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스쳐 지나갔죠. 저희 어머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사돈의 경우는 평생 인연이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하고 공경해야 한다. 하지만 이분들은 그런 게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메인 요리가 나왔을 때 예비 사위 어머니는 코스 요리를 보며 이게 뭐야? 이런 걸로 밥 먹으라고 우리 집 떡볶이보다도 못하네. 큰 소리로 투덜거렸습니다. 와인을 보더니 거 말고 소주 없어. 뭐가 이렇게 비싸? 라며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죠. 그 모습을 본 저는 순간 아내와 눈이 마주쳤고 아내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우리 유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비 사위도 부모님의 행동에 난처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주저 어머니, 아버지 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할 뿐이었죠. 식사 중간중간 예비 사위 가족들은 계속해서 직원들을 무시하고 깎아내렸습니다. 음식이 조금만 늦게 나와도 빨리 안 가져와. 우리가 얼마나 기다려야 돼? 라고 소리치고 이런 식당 장사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며 잡았죠. 우리 집안은 대대로 가난하게 살았지만 어려서부터 배운 게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예의는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돈은 있어도 예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조카가 실수로 스프를 엎질렀는데 누나는 직원에게 당신들이 테이블을 잘못 놓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며 막무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어른들 식사하실 때는 숨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배웠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 우리 유진이가 이 집안에 시집가서 얼마나 고생할지 눈에 선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직원분들도 다 우리처럼 소중한 분들인데 제가 조용히 말씀드리자 예비 사위 어머니는 대래 저를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김 어르신도 참 요즘 세상 모르시네. 돈 내고 먹는데 이 정도는 당연한 거죠. 오히려 저를 구시대적인 사람 취급하는 말투였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큰 걱정이 들었습니다. 이런 분들과 유진이가 한 가족이 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던 거죠. 하지만 이건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의 모든 징조들이 우리 가족에게 무언가를 말해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땐 유진이의 행복을 위해 애써 눈을 감으려 했었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저희 가족에게 큰 시련이 될 터였습니다. 식사가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겨우 조카의 소란이 잠잠해지나 했는데 이번에는 예비 사위 어머니가 갑자기 유진이의 젓가락질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젓가락질이 왜 그러니?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사람이 저렇게 밥을 먹어도 되나?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혜민이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오른손 약지와 소지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젓가락질이 조금 서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사고 때문에 저희 부부가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병원에서 밤새 지키며 눈물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렇게 무심하게 말씀하시다니. 어머님, 그게...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내려는데 예비 사위 어머니가 또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나쁜 말하는 게 아니라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시집 보내기 전에 이런 건 고쳐야지. 어머님은 따님 예절 교육은 전혀 안 시키신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착하고 예의 바른 아이인데 그저 불의의 사고로 손이 불편한 것뿐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무시하다니요. 아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도 가슴 한켠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우리 딸이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데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하다니요. 저기 어머님, 유진이는 어릴 때 사고로 제가 조심스럽게 설명을 시작하려는데 예비 사위 아버님이 말을 자르셨습니다. 큰일 아닙니까? 우리 아들이 장애가 있는 사람하고 결혼한다는 건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 말에 유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예비 사위는 당황한 듯 어머니, 그런 말씀은 이라고 작게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 사고 나고 수술실에 들어갔을 때 밤새 병원 복도에서 기도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딸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기에 끝까지 참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우리 유진이는 장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의 가치를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죠. 제 말에 예비 사위 어머니는 고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김용복 어르신 세상 물정 모르시네요. 요즘 세상은 외모도 실력이에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시댁에서도 그렇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우리 며느리 될 사람한테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저는 아내와 눈이 마주쳤고 아내의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될 때마다 우리 부부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어머님, 유진이는 대기업 마케팅 팀 과장이에요. 손이 불편해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어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 얼마나 많은 한이 서려 있었는지. 우리 딸 유진이가 대학 다닐 때도 새벽부터 일어나 타자 연습하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불편한 손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온 우리 딸인데, 하지만 예비 사위 어머니는 아내의 말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이번에는 유진이의 식사 속도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천천히 먹었어야 시댁 식구들이랑 어떻게 밥을 먹겠어요? 우리는 다들 바빠서 빨리 먹거든요. 시댁에서 눈치 봐가며 밥 먹는 꼴을 보고 싶진 않네요. 유진이는 고개를 더욱 숙였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떨리는 손을 잡아주고 싶었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조차 할 수 없었죠. 예비 사위는 그저 어색한 미소만 지을 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그렇고, 우리 아들이 대기업 임원인데 며느리가 이렇게 수수해서야 쓰겠어요? 앞으로 남편 회사 행사도 많이 따라다녀야 할 텐데. 예비 사위 어머니의 말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준비해 온 것처럼 유진이의 모든 것을 조목조목 비판하기 시작했죠.
머리 스타일부터 시작해서 화장법, 걸음걸이, 심지어는 목소리 톤까지 우리 유진이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어릴 때부터 모범생으로 자라서 대학도 수석으로 들어가고 취업하고 나서도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과장까지 된 우리 딸인데, 엄마, 유진이 내가 잘 가르쳐 볼게요. 유진이 노력하면 예비 사위의 누나까지 나서서 마치 자기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딸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제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40년 넘게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는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건 처음이었죠. 하지만 예비 사위 가족들은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아이고, 김용복 어르신도 참, 딸을 이렇게 감싸면 안 되죠. 시집가서 고생할 텐데 지금부터 이런 식이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유진이가 어릴 적 아팠을 때 밤새 간호하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나 착하고 예쁜 아이인데 이렇게 무시당하고 모욕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유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아내가 급히 뒤따라갔고 저는 그 자리에 홀로 남아 예비 사위 가족들과 마주해야 했죠. 우리 아들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이런 것까지 다 받아주려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굴으시면 그들의 말은 계속되었지만 제 귓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화장실에서 울고 있을 우리 딸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 자리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제가 정년 퇴직할 때 유진이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아빠, 이제 제가 효도할게요 라고 말하던 그 예쁜 딸이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그리고 이제 곧 더 큰 충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였습니다. 화장실에서 다녀온 유진이의 눈가는 여전히 붉어져 있었고 아내는 딸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하고 있었죠. 젊었을 때부터 고생만 하던 우리 아내가 딸의 어깨를 감싸안은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직원이 새로운 코스 요리를 가져왔지만 누구 하나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식탁을 감싸고 있었죠. 그때 예비 사위 어머니가 갑자기 와인잔을 들더니, 사실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어요 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투에서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연봉이 4억이 넘는 데다가 회사에서도 임원 자리에 있잖아요. 그 말투에는 교만함이 가득했습니다. 40년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받아본 최고 연봉이 7천만 원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돈 자랑을 하시다니요. 그리고 우리 집안이 어르신들도 아시다시피 강남에 몇 채 건물도 있고, 예비 사위 어머니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 온 말을 쏟아내듯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우월감이 묻어났죠. 저희 집 건물에서 받는 임대료만 해도 월 수억이에요.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빠서 건물 관리는 제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이런 일도 도와줘야 할 텐데. 순간 유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내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저는 입술을 깨물며 참고 있었죠. 결혼이라는 게 말이죠, 비슷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아들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이런저런 조건을 다 감수하고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제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비 사위 어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본격적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아들한테 훨씬 더 좋은 조건의 신부감이 많았어요. 스카이대에 나온 의사 선생님도 있었고 S그룹 회장님 따님도 있었는데 심지어 그 S그룹 따님은 우리 아들 차만 보고도 반했다더라고요. 벤츠거든요. 예비 사위 누나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내 동생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심지어
그 의사 선생님은 성형외과 원장이었어요. 운영하는 병원도 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을 마치 경매 물건처럼 평가하는 그들의 태도가 참을 수 없었죠. 어머니 예비 사위가 깜짝 놀라 소리쳤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김 어르신, 따님이 다니시는 회사가 어디라고 하셨죠? 저희 아들 회사 하청업체 아닌가요? 게다가 과장이라고 하셨나요? 우리 아들은 이미 임원인데 이런 결혼이 과연 우리 아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예비 사위 아버님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님 나이가 30이 넘었다고 하셨죠. 우리 아들은 아직 30도 안 됐는데 나이 차이도 좀 있고.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손끝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노력했죠. 예비 며느리를 두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더구나 우리 유진이가 일하는 회사는 예비 사위 회사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분야의 회사고 어떻게 확인도 안 하시고 그런 말씀을.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예비 사위 아버님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더 문제 아닙니까? 전혀 연관도 없는 작은 회사라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할지 생각하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유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고 식당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유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며 참아왔던 딸이 드디어 입을 열었던 거죠. 유진이가 자리에서 일어선 그 순간 식당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예비 사위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의 어깨는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딸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딸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릴 적부터 늘 착하고 긍정적이던 우리 유진이가 이렇게 깊은 상처를 받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식탁 위에는 손도 대지 않은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와인잔에 담긴 붉은 액체는 마치 오늘의 무거운 분위기를 반영하듯 깊은 색을 띠고 있었죠. 그동안 유진이는 예비 사위를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믿어왔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하러 나갈 때면 아이처럼 들뜬 모습으로 집을 나서곤 했었죠. 퇴근 후에 피곤할 텐데도 늘 밝은 목소리로 예비 사위 이야기를 들려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예비 사위는 우리 딸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넥타이만 만지작거리며 어머니와 유진이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그의 이런 소극적인 태도는 저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은. 예비 사위가 겨우 꺼낸 말은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작은 목소리로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을 뿐이었죠. 자신의 어머니가 우리 딸을 향해 쏟아내는 모욕적인 말들을 들으면서도 그는 제대로 된 항변 한 번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유진이의 손이 불편한 것을 가지고 비하하는 발언이 나왔을 때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다친 상처를 가지고 그렇게 모욕하다니, 그때 유진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지만 예비 사위는 그저 자리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할 뿐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늘 우리 직원들한테 말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하물며 자신이 사랑한다는 사람이 이런 대우를 받는데도 말도 못한다니. 식사가 이어지는 동안 예비 사위의 가족들은 계속해서 유진이를 깎아내렸습니다. 회사 규모부터 시작해서 나이, 외모, 심지어는 말투까지 그들의 태도는 점점 더 고압적이고 무례해졌습니다. 그때마다 예비 사위는 그저 자리에 앉아 어머니의 편에 서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우리 딸이 결혼을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죠.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다. 두 집안이 한 가족이 되는 거다. 하지만 이런 집안과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보호인데 이 사람은 그 어느 것도 해주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자기 부모 앞에서조차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딸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특히 마지막 순간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유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을 때의 일이었죠. 이제라도 예비 사위가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길 바랐지만 그의 대답은 우리 모두를 실망시켰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너무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나 봐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결코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거란 걸. 앞으로도 계속 부모님 뒤에 숨어서 우리 딸을 힘들게 할 사람이란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유진이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분노와 결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부모로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는 것을요. 우리 가족이 이 자리에 올 때의 설렘과 기대는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하며 들뜬 마음으로 나섰던 그 순간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죠. 고급 레스토랑의 아름다운 인테리어와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은 이제 그저 무의미한 배경으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정성스레 차려 입었던 우리의 마음도 이제는 무거운 현실 앞에서 푸른 멍처럼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80만 원이나 들여 산 한복도 제가 공들여 맨 넥타이도 이제는 그저 허망하기만 했죠. 예비 사위를 바라보는 유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는 사랑과 기대가 아닌 실망과 체념만이 가득했죠.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늘 예비 사위 자랑을 하던 우리 딸의 그 맑은 눈빛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때였으니까요. 40년을 직장에서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았던 제가 이렇게 화가 난 것은 처음이었을 겁니다. 늘 학생들에게 참을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고 가르쳐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비 사위 어머님, 아버님, 오늘 이 자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고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이제는 제가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예비 사위 어머니는 고웃음을 치며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우리를 깔보는 듯한 경멸이 서려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은 그런 눈빛에 주눅 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부족하다고 보셨겠지만 유진이는 자신의 힘으로 강남의 오피스텔도 장만했고 대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시험도 없이 대기업 공채에 합격했고 입사 3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했죠.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천천히 하지만 강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우리 집 재산도 당신들과 비교당할 수준은 아닙니다. 제가 30년간 모은 재산이 있고 강남 아파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드리는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식당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예비 사위 가족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속말을 이었습니다. 결혼이 집안의 수준으로만 평가되는 자리라면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딸이 평생 이런 취급을 받으며 살게 할 순 없으니까요. 유진이는 제 옆에 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향한 감사의 눈물이길 바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딸이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마지막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내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유진이는 돈보다 더 귀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실함, 정직함,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비 사위 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그녀의 말을 자르고 계속 이어갔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우리 딸을 수준이 낮다고 하셨지만 오히려 이 자리에서 진짜 수준 차이를 보여주신 것 같네요. 돈이나 권력이 아닌 인성의 수준 차이 말입니다.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 우리 가족과 예비 사위 가족은 완전히 다른 두 세계의 사람들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대화도 어떤 타협도 불가능해 보였죠. 이 결혼에서 진짜 손해를 보는 쪽은 유진이입니다. 이런 집안에서 평생 마음의 상처를 받으며 살아야 할 테니까요. 제 말이 끝나자 예비 사위가 뭔가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가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보았으니까요. 부모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유진아, 내 생각은 어떠니? 딸을 바라보며 마지막 결정을 물었습니다. 유진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 결혼 안 할래요. 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 순간 예비 사위 가족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유진이는 제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의 눈물 같았죠. 그날 이후 우리 유진이는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돈과 권력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가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날 왜 그렇게 과감한 결정을 내렸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부모라면 자식이 평생 불행해질 수 있는 순간에는 언제든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식사값은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인연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예비 사위 가족들이 뒤에서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는 순간 유진이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감사합니다. 저를 지켜주셔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부모가 강해져야 할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로 그런 날이었던 거죠.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진이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집에서 쉬고 있었고 아내와 저는 딸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 애쓰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예기치 않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현관 벨소리가 울렸을 때만 해도 택배나 우편물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를 통해 본 방문객은 다름 아닌 예비 사위의 어머니였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그녀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죠. 처음에는 문을 열어주지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고 결국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처음 보는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죠. 며칠 전 상견례에서 보였던 오만하고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저는 말없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아내가 물을 가져다 주었고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자신이 아들에게 집착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고 오직 아들에게만
모든 애정을 쏟아부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에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사실 전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유진 씨를 밀어내려 했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혼자 키운 아들이 결혼하면 자신의 곁을 떠날까봐 그동안 수많은 며느리 후보들을 의도적으로 틀어막았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보였던 그 모든 거만한 태도와 무례한 행동들이 사실은 계획된 것이었다고 했죠. 유진이의 자존심을 건드려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녀의 행동이 여전히 용서할 수 없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모를 안타까움도 느껴졌죠.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아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처음으로 크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에 너무 실망했다며 독립하겠다고 선언했다고 하더군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식 키우는 건 평생 공부다. 그녀도 이제야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걸까요? 지집착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우리 유진이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제가 딸에게 그런 식으로 집착했다면 유진이도 비슷한 상처를 받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는 걸 그날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비 사위 어머니는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어젯밤 남긴 편지였다 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가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전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라 믿었던 것이 사실은 집착이었다는 거요. 편지의 내용처럼 그녀의 아들은 처음으로 어머니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늘 어머니의 말씀대로만 살아왔던 아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제야 예비 사위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어머니의 그늘 아래 자란 그였기에 독립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딸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용보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기적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의 행복을 위해 제가 한 발 물러서야 했는데 그녀의 눈물 어린 사과를 들으며 저는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딸과 그 아들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이미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이기심으로 자식의 행복을 망쳐서는 안 됩니다. 저희 딸은 더 좋은 곳에서 행복을 찾을 겁니다. 제 말에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죠. 그날 이후 우리는 그들과 더 이상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유진이는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는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지금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살고 있죠. 가끔 손주들을 데리고 놀러 올 때면 그날의 일을 떠올리곤 합니다.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들의 행복을 위해 때로는 한 발 물러설 줄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겠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이며 실화를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성함과 장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정되었습니다. 매일매일 감동적인 사연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보다 즐거운 오늘이셨길 바랍니다.